총선 때는 어떤가 보겠습니다. 총선 때는 KBS 출구조사에서도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131석에 147석, 131에서 144로 받을 것이라고 똑같이 나오고 진보만큼 승리하는 거로 결과 나왔습니다. 총선에서도. 총선 다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박빙 지역 33개 중에서 민주당 우세가 19개고 새누리 우세는 불과 11군데가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3개를 빼고 나머지 전부 새누리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 총선 때 찢어지고 열리고 도장 없는 투표함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작년 총선 때 대선하기 전에. 저는 그때 강남을 집중적으로, 그 당시에 정동영 후보가 강남에 출마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쪽을 커버를 하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정동영 후보 진영의 55개 개표소에 55개 박스가 중에서 28개, 과반수 이상이 찢어지고 열리고 심지어 도장이 없습니다. 도장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도장은 없을 수 없는 게 참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줘야 마무리가 돼서 박스는 떠나고 그 사람들은 6만원이라는 수고비를 받고 저녁을 먹거든요. 그럼 도장이 없다? 이 소화하는 중에 박스가 통째로 바뀌었다는 거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55명의 참관인 중에 박스와 함께 개표소로 간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54명은 집으로 왔습니다. 왜 집으로 왔냐니까?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함께 박스를 가는데 당신 왜 따라가느냐? 집으로 가라 그랬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도 55명 모두한테 그 말을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55명의 참가인들한테 당신은 집에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뭔 뜻입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54명은 집에 가고 한 명만, 딱 유일하게 한 명만 무슨 소리야, 이거 따라가야 돼요. 박스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28개가 찢기고 뜯기고 도장 빠지고 그렇게 나는 거죠. 이게 지난 총선이었습니다. 그때도 난리 쳤죠. 제발 참관인도 교육 좀 하라고, 민주당. 제가 매번 전화를 했어요, 민주당에도. 도대체 이 선거 책임자가 누구냐고. 참관인 교육 담당자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누구는 계속 뺑뺑이 돌리느라 지쳐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대선 때도 교육 안 시켰습니다. 자, 대선 때 보겠습니다. 대선 때 이 핸드폰이 누구 핸드폰이냐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핸드폰입니다. 한국 리서치 결과에 문재인 47%, 박근혜 41%, 삼성그룹의 자체 분석 50.8%, 박근혜 48.6%, KBS, YTN, 청와대 각 자체 조사에서도 문이 앞서 핸드폰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대선 결과는 모든 관련된 레포트들은 문재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졌지요. 51.6% 대 48% 졌습니다. 자, 대선이 부정이라는 거 지금부터 한 10가지의 사례를 제가 분석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50대 투표율이 89.9%라고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투표율입니다. 왜냐하면 89.9%가 나오려면 아래 위로 5%의 편차만 주더라도 85에서 95% 사이가 편차가 나야 되는데 95% 투표율이라는 것은 공산국가가 아닌다면 존재하기 힘든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숫자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 바로 혼표라는 개념입니다. 혼표. 이 혼표라는 게 뭐냐면 박근혜 표 한가운데에 문재인 표가 나오는 거랍니다. 이게 혼표랍니다. 이 기계는 3 내지 4%의 에러를 안고 있기 때문에 100장 중에 서너 장은 본표가 섞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기계가 날씨가 추웠을 때 또는 굉장히 많이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 혼표라는 것은 말이죠. OMR 카드 리더기에 대한 상식이 조금만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 치기 위해서 시험지 답안을 체크를 하지요. 그러면 현직 고등학교 교사분들은 아마 너무나 잘 알 겁니다. 1번에다가 내가 체크를 했는데 2번으로 채점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고등학교 교사인데 30년 교사 생활에 그런 사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가끔 에러가 있다고 가져오는 경우도 두 개를 동시에 찍었거나 아니면 희미하거나 아니면 그 선이 눌렸거나 그러한 경우에만 에러가 발생하지 절대로 1번에다가 명확하게 찍었는데 2번에다가 카운트하는 그런 사례. 자 보십시오. 명확하게 2번에다가 다 찍혔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박근혜 표 안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렇게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능에서 1번에다가 동그라미 친 거를 2번으로 카운트하는 일이 발생하면 교육부 가만 서하겠습니까? 학부모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와서 그냥 불질러 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 기계를 납품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압니까? 금융기관에다가 지폐 카운트하는 기계를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만원짜리를 5만원짜리로 카운트하면 우리나라 경제 금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5만원짜리를 만원으로 카운트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이런 사례는 A 후보 안에서 B 후보표가 나오는 일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표라는 개념으로 물타기하고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그럴 수가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기계가요 1분에 300장을 카운트를 합니다. 1분에 300장을 카운트를 하면 초당 5장을 카운트를 하는데 한 번 체크를 할 때마다 200번 계속 200여 번을 판독을 한답니다. 100% 데이터 판독 및 전송을 자랑을 합니다. 이 기계보다도 훨씬 성능이 뛰어난 게 중앙선관위의 납품 기계입니다. 이 기계에서 100장 중에 서너 장의 에러가 있다면 이 회사 망해야 되죠. 이 회사 사장은 구속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제품을 납품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자 그럼 100장마다 서너 장씩 엉뚱한 표가 들어가도록 조작을 해보라고 미션을 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전에 프로그래밍 해봤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1분 동안에 300장을 카운트하는 동안에 300장을 카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센싱을 하죠. 300장을 세는 것뿐만 아니라 센싱까지 해서 그걸 판독하고 분류까지 합니다. 1번에 찍었구나 1로 보내고 2번 찍었구나 1이 보내는 작업까지도 합니다. 이 기계가. 그러면 59초 동안은 그 작업을 계속 수행을 하다가 1초 동안만 판독 리딩하는 기능만 잠시 멈추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카운트가 되고 흘러가면서 내부적으로는 59초는 센싱하고 1초만 센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초 동안에 5장이 혼선이 발생하죠. 박근혜께 문재인이 가고 문재인께 박근혜 가고 경우에 따라서 박근혜가 박근혜 가기도 하고 문재인이 가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0에서부터 5까지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양쪽 다. 자 그러면 양쪽 다 에러가 발생해야 만약에 들키더라도 변명거리가 생깁니다. 여기만 본표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본표가 있어 라는 변명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뒤에서 체크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표에 문재인 들어있는 것은 슬슬 넘겨버리고 문재인 표에 들어있는 박근혜 표만 본표가 있다는 식으로 뽑아내서 다시 보내면 부정은 2배로 저질러지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민주당이나 감독관이 철저하게 그가 추적을 하면 그 기능을 계속 정상적으로 돌리면 됩니다. 안 되겠구나. 이 개표소에서는 안 되겠구나. 정상적으로 돌려. 프로그램이 그게 가능해요. 만약에 그것이 허술하면 그대로 돌려 하면은 일정 간격마다 홈표가 양쪽에 발생시키고 뒤로 갈수록 뒤에서 체크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조절하면 얼마든지 저런 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쌓여 있으면 나중에 재검표하면 밝혀지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룻밤 지나면 저거는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처음에 들어갈 때 투표용지 받으시면 삼각표를 이렇게 찢으시죠. 그 찢는 삼각표 안에는 시리얼 번호가 들어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런데 정작 찢어내고 난 투표용지에는 시리얼 번호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스표를 사도 극장표를 사도 시리얼 번호는 뜯어낸 것과 남아있는 곳에 다 들어있는 것이 시리얼 번호입니다. 맞습니까? 투표용지에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찢어낸 삼각표 안에 번호가 2367825였어. 내가 찍은 투표용지가
그 박스에 그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시리얼 번호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시리얼 번호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입니다.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과 박근혜 표가 섞여 있는 것이 그대로 가서 묶음으로 넘어가서 통계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날 밤에 요원들이 국정원 요원이든 중앙선관위 직원이든 그 모아놓은 장소에 가서 다른 걸로 대체를 해버리면 끝입니다. 재검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현재의 선거 시스템입니다. 자, 기획개표, 네 번째로 주도 면밀한 기획개표. 제일 처음에 개표를 할 때 만약에 전라남도, 전라북도만부터 개표를 시작을 했다면 문재인 압승으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강원도와 경북을 먼저 엽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16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와 경북 먼저 열었던 것도 뭐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철저한 기획개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처음부터 82.5 대 17.1로 시작을 합니다. 저녁 6시 40분 첫 데이터가 올라갈 때부터 박근혜 82.5%, 문재인 17.1%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계속 민주 이쪽 진영은 초토화되죠. 82부터 60까지 쭉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새벽 1시 6분에 최대 격차가 벌어져서 109만 표 찍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25분에 전입자 108만 표 끝나게 되는데, 새벽 자정이 지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요, 51.8%, 51.7%, 51.6%, 51.5%까지 내려와서 다시 51.6%로 올라갔다가 57.7%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51.6%로 내려와서 끝까지 가게 되는데, 왜 해필이면 득표율이 51.6%인가? 이 51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자가 됐죠. 해필이면 왜 516이냐?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도 했죠. 근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51.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자, 밤 10시 3분에 51.8%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에 51.7, 51.6, 51.5까지 내려오니까 갑자기 박근혜 표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51.7%가 되고 51.6%를 지나서 51.7%까지 올라가니까 51.7%가 다시 51.6%로 가라앉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눈으로 볼 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마지막에 한 번, 두 번 흔들림을 하다가 안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새벽 1시 10분부터 새벽 4시 40분까지 무려 3시간 반 동안 나타나는 현상은 대구와 경북 빼고, 거기는 박근혜 압승이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빼고, 거기는 문재인 압승이니까 그 지역을 뺀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남북도, 강원도, 심지어 울산, 부산, 경남까지 그 시간 동안에 문재인이 이깁니다. 앞에서부터 누적된 거로 따지면 전혀 표가 안 납니다. 그걸 제외하고 새벽 1시 10분부터 새벽 4시 40분까지만 데이터를 딱 오려내면 그 시간 동안은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부산, 경남을 예로 들게요. 부산, 경남은 6대4입니다. 박근혜 60%, 문재인 40%입니다.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6대4라는 그거는 어떤 투표함을 열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어느 지역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전체적인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통계학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는 문재인표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16개 전국 시도 가운데 그 5개 경남, 경북과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그 시간대에 문재인표가 더 많아지는 현상. 이거는 아마 나중에 소송이 들어가서 지금 소송이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법정에서 데이터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따져본다면 이 사람들이 51.6%에 착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썼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51.6에 맞춰야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이기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약속하기가 힘들죠. 그죠? 나중에 이기면 오빠 나는 원래부터 이겼어 라고 뭐라고 할 건데 당신 이기게 해줄게 라는 것은 약속 못합니다. 과연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을 처단할 수 있을까요? 부정선거를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것 때문에 당신이 51.6%로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내가 그것을 만들어준 것이 입증이 되고 함께 공범관계가 확실하게 끈끈하게 엮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1.6%를 만들기 위해서 이 처절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 통계학도 무시하고 데이터의 흐름조차도 무시하는 게 포착이 돼서 잡혀버린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최근에 중앙선관위에서 저 한용수 위원장님 아까 보셨습니까? 보신 것 같아요. 네.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한용수 위원장님을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제가 바로 전화해서 축한다 그랬습니다. 전 천안함 사건 2입니다. 제가 국방장관을 고발했더니 고소를 했더니 기각시켰어요. 이명박 고발을 했더니 기각을 시켰습니다. 아, 내가 천안함 사건으로 내가 저 양반들 고소를 하는 게 안 먹히겠구나. 그럼 내가 고발당하는 쪽으로 저는 절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쓰고 인터뷰하고 막 했더니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년째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많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한용수 위원장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거든요. 명예훼손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이쪽에서 주장한 것이 한 위원장이 주장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의 중요한 자료들 데이터들 다 튀어나와야 될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난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51.6%에 세팅하기 위해서 그 처절한 노력을 했던 것은 통계학에 대한 기초만 아는 누구라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영누적표라고 하는, 즉 앞에서부터 누적시킴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누적시키는 방식으로 추적을 해서 밝히는 것이고요. 대구, 경북, 경남 같은 경우에 44분 전부터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1시간 13분부터 문재인 후보가 앞섭니다. 51.7%로 올라간 것을 낮추기 위해서. 자, 1년 번호 투표용지 보십시오. 이 절치선을 잘라냈을 때 여기에 1년 번호가 요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투표용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요것만 호주머니에 10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조용히 찍고 묶어서 한꺼번에 집어넣어도 알 방법이 없지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요? 이 지역 투표구에는 100명이 투표하게끔 되어 있는데 나온 거를 카운트 해봤더니 105장이 나오는 사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이거를 언론이 이거 갖다 문제 삼고 떠들고 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지요. 그 사례가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두 개가 다 있어야만 소송을 하더라도 그렇고 1년 번호를 이것만 모아놓은 거를 나중에 재조사를 하면 잘못된 표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1년 번호가 없기 때문에 요것만 뭉텅이를 갖고 있다가 교체를 해도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교체가 가능한가? 중앙선관위가 주범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이 부정선거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작년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을 하고 분석을 하고 문재인 후보한테 이의제기하라고, 이의제기를 해야 많은 자료들을 첨부할 수 있으니까 이미 재검표는 힘들다더라도 그 사이에서 부정을 저질렀던 많은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하지 않았죠. 문재인 후보도 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지금 민주당은 기껏해야 국정원의 댓글 사건, 그 부정선거 중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실은 부정개표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건 밑바닥 진동에 물붓기입니다. 제가 천안함 사건보다 이게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이유는 천안함 사건은 밝혀질 일만 남았습니다. 밝힐 거 어지간히 다 밝혀놨습니다. 이제 어디선가 터져 나오면 내가 조금 있다가 6분 장성으로부터 입에서 거짓이 튀어나와서 그 사람 목이 날라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릴 텐데 삐져나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꼭 송곳 같아가지고요. 우리 호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처럼 언젠가는 삐져나와서 우리 다리 찌르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은 진실이 밝혀질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문제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찍으면 뭐합니까? 중앙선관위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과 시스템과 전략과 경험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주범입니다. 선거 전에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개표 결과 파일 최종 저장일이 2012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컴퓨터에 날짜가 오늘이 12월 6일인데요. 12월 5일로 컴퓨터 날짜가 들어있는 분 계십니까? 개인은 그럴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메일 보낼 때마다 날짜가 다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앙선관위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놓은 자료를 열어봤더니 개표 결과라고 해놓은 것을 열어봤더니 그 파일의 최종 수정일이 대선 하루 전날로 나왔던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오마이뉴스에도 그 보도가 나왔죠. 개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투표수가 방송에 보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개표도 안 했는데 방송에 나는 왜? 미리 만들어둔 자료를 통보를 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방송 나가면 되는 줄 알고 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런 사례를 가지고 사무착오랍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착오. 그러면 미리 만들어둔 개표 결과표를 미리 만들어뒀으면 실제로 나중에 최종 집계된 것과 일치할 수가 없겠지요. 일치 안 했습니다. 일치하면은 주장을 못하죠. 모든 선관위 발표보다도 방송하는 숫자가 많게 나옵니다. 어떤 지역이든 서울이든 경기든 이거는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합니다. 630만 표. 그런데 이미 71%가 개표가 되었다고 할 때 630만 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71%밖에 개표되지 않았는데 중앙선관위가 개표가 끝나고 완료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서울특별시 합계는 630만 7,869표라고 발표한 숫자보다 개표 당일날 71%밖에 개표하지 않았는데 이미 630만 9,061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여기가 개표소입니다. 개표가 끝나는 즉시 하나의 종이에다가 몇 사람이 투표를 하고 투표한 사람 중에 유효표가 몇 개고 무효표가 몇 개고 A 후보는 몇 표, B 후보는 몇 표, 누구는 몇 표라고 한 것을 적고 도장이 7개가 찍힙니다. 이 개표소의 종이 한 장이 그대로 방송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대로 방송으로 가서 보도돼야 되는 게 맞죠. 네. 그 중간에 중앙선관위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일은 A, B, C, D 개표수표를 모아서 합산해서 보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럼 중앙선관위의 역할은 단순한 산수예요. 덧셈. 가까이에서 올라온 것을 덧셈만 하는 기능이 중앙선관위의 기능일 뿐이지 개표소와 방송에 가는 것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야 되지요?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이의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사가 잘못했든지 중앙선관위가 잘못했든지 검찰은 수사를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전국이 100만 표, 200만 표 차이가 날수록 전국의 어떤 지역도 일치하는 것이 한국에도 없습니다. 이미 99.9%에서 701만 9,369표, 여기는 7,701만 8,577표. 그럼 저기서 1,000표 가까이는 도대체 유령입니까? 귀신입니까? 같을 수가 없죠. 왜? 조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관위에서 미리 만들어둔 예측표가 실제 투표한 사람부터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측표를 던져서 보내줬는데 많은 거예요. 그 사람보다 적은 숫자가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모든 지역이. 그러면 이러한 부정선거가 과연 밝혀질까요? 언론의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있어도 보도를 안 하니까.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지금 신부님들로 나서
하지만 부정선거 백서를 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자료 대부분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만들어낸 자료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당은 지금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 차원에서 전부 다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에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밝혀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육군에 안 나간 사람의 양심고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육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누군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함장도 그렇고 이한대 사령관도 그렇고 자기한테 징계가 오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없던 걸로 해줄게 하고 진급해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제일 만만한 게 국방부 내에 있는 합참이라고 합참에 있는 고위 장성과 영가급 장교들을 징계 대상으로 만들어놓습니다. 그래서 별 몇 사람과 영가급 장교 몇 사람들을 징계 대상자로 분류를 해놔요. 그랬더니 이분들은 징계까지는 안 받았지만 진급이 누락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중에 이기식이라고 하는 해군 완스타가 있었습니다. 해군 중장. 그와 동기생이 누구냐면 문병옥이라고 하는 해군 완스타입니다. 이 문병옥이라는 사람은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의 대변인을 맡고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끝나고 마무리 지고 발표하고 6월달 지나서 이제는 전 국민을 잘 속이고 조작한 대로 발표를 해서 잘 속였다는 그 대가로 진급을 해서 갑니다. 합조단장은 3스타에서 4스타가 돼서 1군 사령관으로 갔고, 1군 사령관으로 갔고, 해군 이기식 준장은, 문병옥 준장은 1스타에서 2스타 진급을 해서 3함대 사령관으로 갑니다. 진급을 했죠. 그런데 육군 합참에 있는 이기식 준장이라고 하는 그분은 진급이 누락이 됐어요. 이 동기생이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인데 졸업할 때 같이 상을 타고 소위 인간에서 쭉 진급할 때 둘이 똑같이 진급해서 올라가는 라이벌도 그런 라이벌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천안함 사건으로 두 사람이 운명이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소장 진급해서 사령관으로 갔고 한 사람은 진급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개월 뒤 지난 12월 달에 2010년 12월 달에 보도가 한 줄 나옵니다. 합참의 이기식 준장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진급이 유보가 되었으나 평소 성실함과 전문성이 인정되어 소장 진급을 했다 하고 12월 달에 늦깎이 진급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같은 합참 내에 진급 누락된 장군이 이기식 준장만 있는 게 아니라 육군에 오병훈 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군 준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어라 이거 봐라. 군에서 육군하고 해군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육군 준장이 나도 진급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해군이 진급을 해서 날아가 버리니까 화가 난 거죠. 좋아, 내가 진실을 밝혀버리겠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38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씁니다. 왜 쓰게 되냐면 처음에 천안함 사고가 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서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국방부에 결재가 올라갔는데 다시 박스에서 내려오면서 44가지의 빨간 펜이 그어지면서 조작가한 내용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걸 딱 받아본 오병훈 준장이 신문까지 거론합니다. 오병훈 준장. 이 오병훈 준장이 이 레포트를 받아보고 고민에 빠진 거죠. 자기 동기생을 부릅니다. 유모대령, 진급하지 못한 별 따지 못한 유모대령 동기생을 불러다가 야, 국방부에서 이걸 이렇게 조작을 하라고 하는데 이건 네가 좀 책임지고 좀 해주라. 뺏깁니다. 그랬더니 유대령이 그걸 딱 받아보고 야, 이거는 범죄잖아. 이건 조작이야. 두 동기가 대판 싸웁니다. 그 대판 싸움이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유대령은 빠집니다. 그때부터 오병훈 준장이 밑에 영가급 장교들을 데리고 천안함 사건의 조작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결국 국민한테 알려진 것이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급 사건을 통해서 오병훈 준장이 화가 난 거죠. 야, 이리 봐. 자기 밑에 있는 병,
연세대학교 3학년생 당시에 지금 제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자료를 줘서 정리를 하게 만듭니다. 380페이지에 걸쳐서 조작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한민구 합참의장 책상 위에다 딱 얹어뒀습니다. 나와 내 밑에 있는 연가급 장교들을 진급시켜주지 않으면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배포해버리겠다고 딱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민구 합참의장이 알았네, 가보시게. 그리고 그날 밤에 군 검찰을 투입을 해서 체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 뒤로 오병훈 준장은 군복을 벗습니다. 집으로 낙향합니다. 유대령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똑같이 옷을 벗습니다. 낙향합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이 양반이 낙향하고 난 다음에 화가 나니까 동기생을 만났던 누구를 만날 때마다 술 한잔 하면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레포트를 만들어준 연세대학교 학생이 지 친구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흘러 오마이뉴스의 김도균 기자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기사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당사자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병훈 준장 어떻게 연락하는데 연락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학생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사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그리고 완성이 됐다고 해도 오마이뉴스가 과연 이거를 특종으로 보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기자는 고민했겠죠. 왜냐하면 멍게 사건 하나 때 특종을 냈는데 그 다음날 오연호 대표가 사과문을 올려버리는 바람에 그 기자는 징계받았습니다. 특종을 보도를 했는 거 징계받았습니다. KBS의 황현태, 최영윤, 이병도 그 훌륭한 기자가 그 엄청난 거를 취재를 해서 물밑에 있는 그 잠수함에 대한 모든 것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하루 만에 국방부 압력에 의해서 보도 내리고 정정 보도하면서 그 세 사람은 지방으로 전출당해갔습니다. 결국은 그 자료들을 황현택 기자를 법정에 내가 증인으로 데리고 오려고 내를 썼는데 나오기는 힘들고 그 당시에 녹취한 모든 녹취록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가서 공증을 했습니다. 법원 앞에 가서 공증을 한 것을 녹취록까지 전부 다 입수해서 그 기자 세 사람이 취재한 물밑에 있는 괴물체에 대한 실체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녹취록을 발췌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대단한 기자님이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김도균 기자도 고민이 컸을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이거를 보도를 하면 과연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됐겠지요. 그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천하남은 좌초입니다라는 책을 한참 집필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 달라.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이거를 쓰겠다. 책에다가 담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신들의 실명이 거론되어 있기 때문에 출판물이라는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를 하게 된다면 이 사건 또한 법정으로 가져가면 될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소상하게 이 내용을 10년까지 거론을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고소를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육군 고위 장성에서부터 실제로 전하는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을 책으로 또는 바깥으로 밝혀내려고 했다가 본인이 옷을 벗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점점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쌍끌이 여선 있지 않습니까? 쌍끌이 여선을 그 어뢰를 건졌다고 하는 그분이 그건 조작된 거라는 얘기를 수학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또 들은 사람이 부산의 시민단체의 대표를 하는 분이세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거기서 그러는데 그거 다 조작된 거라고 술 한잔 먹고 실토를 했단다. 네가 가서 한번 만나봐라 그래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만나볼까 고민을 하다가 안 했습니다. 하지 않고 오라면 거꾸로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뭐 술 한잔 먹고 한 얘기를 맨정신에 가서 얘기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사건은 진실을 밝혀질 수밖에 없다. 나중에 밝혀지고 난 다음에 공범의 관계에 입장에 설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는 입장에 설 것인지 고민하시기 바라고 고민대로 한 다음에 연락을 주신다면 그 비밀은 밝힐 때까지 내가 철저히 비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데이터가 빠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토론이 갔더니 신 대표 당신은 천안 좌초하는 거 봤어? 그래요. 당신이 부정선거하는 그 현장을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수님 집에 자제분 있지 않습니까? 있다 그래요.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부부가 두 분이 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뭐 성령으로 입혀있거나 그죠? 아니면 출생의 비밀인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저렇게 버젓이 있는 한 우리는 진실을 밝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